안녕하세요. 국어하기 좋은 날의 이용재 강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실시되었던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간단한 내용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가에 대한 이 총평, 전체적인 한 줄 평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신유형, 다시 말하면 새롭게 등장한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이라고 하는 공통 과목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또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각 영역별로 난이도가 어땠고 그러한 난이도가 나오게 된 요인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9월 2일 날 실시가 됩니다. 약 3달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구모 대비까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감히 이번 시험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낀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요소에서도 드러나겠지만 이 시험은 꽤나 잘 조직되지 않은 혹은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부분들을 다소 가지고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등급 컷을 보시면 모두 잘 알고 있으시다시피 89점이 1등급 컷입니다. 2등급 컷은 지금 EBS 기준으로는 82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메가스터디에선 81, 뭐 대성에서는 80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2등급 컷은 이제 성적표가 나와봐야겠지만은 1등급 컷이 89점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등급 컷이 89점으로 나왔다는 건 이제 교육청에서 의도한 만큼의 난이도로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일반적으로 90점을 전후한 정도의 1등급 컷을 맞추고 싶어 하거든요. 90점보다 1점 낮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았고 또 교육청에서 원하는 정도의 이 체감 난이도를 가진 시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와 있는 등급 컷보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뒤이어서 좀 더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을 수 있는데 왜 어렵게 느꼈을까? 왜 점수가 잘 안 나왔을까? 하는 얘기를 드려본다면 첫 번째로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신유형, 이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이라고 하는 이 새롭게 등장한 공통 과목에 대해서 매우 낯설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에 대한 정돈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몇 번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걸 잘 모르는 상태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풀이 전략 당연히 짤 수가 없습니다. 풀이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시험지 안에서 문제 번호하고 지문의 유형이 숙지가 안 돼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준비한 전략을 오히려 발휘하지 못하고 쉬운 문제들을 풀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유형 정돈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풀이 전략의 혼란, 이것이 이 시험의 실제 난이도에 비해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게끔 만든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 통합 체계로 지금 3번째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뀐 유형이 출제되었던 건 작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1 때였죠. 고1 10월 모의고사부터 이 바뀐 구성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고2 3월 모의고사도 역시 연달아서 바뀐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죠. 한 번 바뀌고 다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역시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 바뀐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알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3번밖에 안 봐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몇 번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지가 안 돼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어느 영역부터 어떤 순서로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이 없고 그것이 아직 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풀의 순서가 정돈되지 않다 보니까 쉬운 문제를 앞두고 시간을 다 써버린 친구들도 덜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유형 어떤 식으로 바뀐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수능에서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골라서 응시를 하는 것이었죠. 만약에 화작을 선택했다면 이 문법에 해당하는 언어를 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안 해도 수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수능이죠. 그러니까 내년의 수능입니다. 내년의 수능에서부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보고 있는 새로운 공통 과목 체계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뀐 과목의 이름도 달라졌습니다. 화법과 언어라고 해서 이제 말하기 내용하고 문법이 함께 출제가 되고 있죠. 첫 쪽에서 만날 수 있는 1번 지문의 3번 문제가 문법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과목의 편성으로 인해서 등장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작문이 묶여서 또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완전 새로 생긴 영역이고 기존에 없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신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두 과목 고를 수는 없고요. 모두 다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문법 필수가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안에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를 보여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시성을 위해서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선택 과목 체계에서 화작과 언매는 11문제였죠. 11문제. 그에 따라서 독서와 문학이라고 하는 공통 과목은 3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선택 과목이 11문제와 공통 과목 34문제. 그렇게 45문제. 그런데 지금 이 바뀐 시스템에서는요,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을 합쳐서 총 17문제가 필수적으로 풀어져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5문제 중에서 17문제가 새롭게 등장한 신유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순수 독서 지문과 문학에서 출제되는 문항 수가 또 줄어드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시험에서는 기존의 11문제짜리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17문제짜리 신유형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랑 문학이라고 하는 이 공통 과목에서는 34문제가 28문제로 대폭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변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전소설이 지금 계속 3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소설은 현대소설이나 고전소설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4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 문학이랑 독서의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고전소설에서 한 문제가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했던 갈래의 문제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해진 구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갈래 복합은 보통 가나다, 세지문 복합으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지문 구성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유력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론 지문의 수가 독해해야 되는 양을 반드시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지문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역시도 여러분들의 독해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기존의 15문제 체제에서 13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 지문은 3문제짜리가 나올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최소 문제수가 지문당 4문제였다는 걸 고려한다면 역시 한 지문에 있어서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험의 구성이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서 발휘해야 되는 전략도 대폭 바뀌어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여러분들의 풀이와 생각도 변화해야겠죠. 그대로 있다면 이번에 느꼈던 것처럼 곤란함을 피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역별로 난이도는 어땠는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가 있습니다. 화법이랑 언어, 여기서 이제 문법은 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법 쪽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문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따 그 정답률도 함께 살펴보시고요. 독서와 작문 신유형이었고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학은 역대급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난이도가 평이했죠. 문학 쪽에서는 굉장히 풀만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독서는 좀 어려웠다, 독서는 시간이 부족했다, 아예 못 푼 지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틀렸을 법한 문제들이 몇 개가 배치가 되어 있었던 영역이 이번 독서였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번 시험에서 변별력을 담당했던 영역은 문법과 독서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지금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쪽은 대체로 평이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에 반해서 이 언어, 문법 파트의 난이도는 매우 높았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7번 문제 같은 경우에요. 여기 보이시는 문제가 7번 문제죠. 이 시험 전체에서 오답률이 1위입니다. 오답률이 71.9%라는 얘기는 정답률은 28.1%라는 얘기죠. 100명 중에 30명 정도만 맞고 70명은 다 틀린 문제다. 이 정도의 오답률이면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저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 문제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시험 전체에서 오답률이 3위였습니다. 거의 60% 정도가 틀린 문제였고 40% 정도만이 맞춘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뒤에다가 그러나를 붙여놓은 이유는 꽤나 명확합니다.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셨을 때 어떤 내용을 물어보고 있죠? 어간과 어미 그리고 어근과 접사를 구분하고 분석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어간하고 어미를 구분하는 거, 먹고 먹으니 먹어서 같은 예에서 모양이 바뀌지 않는 먹이 어간, 모양이 바뀌는 곤이어서 같은 게 이제 어미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이다, 기본기에 해당하는 개념과 문제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제가 아주 쉽진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5번 선지에서 셈이 어근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5번을 골라서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간어미를 구분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걸 제일 많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건 두 개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나는 아직 기본이 좀 모자라다, 어려운 문제를 틀리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을 다루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틀린 건 기본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틀렸다면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향후 구모 때까지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이란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맞았다면 아주 기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걸 맞춘 것이고요. 그리고 경쟁자들보다 좀 앞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자면 또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고2 친구들이 이 전체 수험 생활 중에 절반 정도를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법의 기본적인 부분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 어간 어미 구분 못하는 친구가 70%다 라는 것을 좀 인상 깊게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의 중의성은 다양한 문법 단원들을 다 배운 뒤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에 상응하는 오답률을 얻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7번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인데 너무 오답률이 높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문법의 기본이 안 된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빨리 앞서 나가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문학에서도 이 기본기의 부족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문학에 대한 내용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평이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직접 느낀 그 체감 난이도도 그렇고요. 정답률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정답률,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어려웠던 문제 탑
15. 가장 어려웠던 문제 15문제 중에서 문학 문제는 한 문제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39번 문제인데요. 자, 평이했는데 이 39번이 가장 어려웠는데 이 39번의 정답률은 이제 48.6%였습니다. 문학에서는 가장 이제 어려웠던 문제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시나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기본기 부족이 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갈래복합이었습니다. 하나는 뭐 고전이었고 분명히 이제 뭐 독해할 양이 좀 있고 고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39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겁니다. 표현상의 특징이라는 건 마치 문법 개념과 같은 것이죠. 개념적으로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단어 개념의 울타리에 들어오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판별만 해서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답은 2번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도 없이 받고 내신 때 막 외우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모의고사에서 맨날 만나는 영탄적 표현이 가와 나에 쓰였느냐가 정답이었고 물어보는 바였습니다. 고전문학에서 로다, 구나, 노라, 세라, 도다 이런 감탄형 종결어미가 쓰였을 때 영탄적 표현이 쓰였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로다가 정말 많이 쓰인 지문이었거든요. 여기서 영탄적 표현이 쓰였다는 걸 못 잡아냈다면 지금 고전문학 읽기에 기본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문 첫 줄에 어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감탄사인 것을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훨씬 더 쉬운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지문에는 느낌표도 있고요. 아라고 하는 감탄사도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영탄적 표현이라는 거 충분히 알 법한 표지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내용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현대소설, 도깨비시장에서 물어보는 보기가 딸린 문제도 그랬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제일 어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표현상의 특징을 구분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의 확립이 덜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거 그냥 이제 개념 정리해서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금방 배워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장 어려워했다라는 거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는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독서는 그나마 세 번째 지문을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변별력을 담당한 영역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풀이 전략을 갖추고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가나 지문이었죠. 하나는 무역계약에 대한 지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코텀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 정형거래에 대한 지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시험이 엄청 잘 조직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초반부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지금 나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매매 계약 시의 위험의 이전을 다루고 있는 지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영역이 국제거래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사실 위험의 이전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반복된 적은 그동안 모의고사 출제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이 출제자들이 이 지문을 선정하는 수고를 꽤나 덜었다. 별로 뭘 출제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숙한 소재가 나왔다는 거예요. 친숙한 소재가.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독서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었던 거는 이 가나 지문 풀이 전략이죠. 가나 지문은 둘 다 읽고 푸는 지문이 아닙니다. 가 지문을 먼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한 뒤에 나 지문을 읽고 나머지를 처리하는 순차적인 풀이 순서의 설정이 필요한 세트죠.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풀었다면 가 지문만 읽고 5문제 중에 4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한 세트라고 인지가 됐을 것이고, 남은 한 문제가 3점 달려 있었던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안 읽고 뒤로 넘어갔다면 전체 운영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과학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꽤나 어렵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 소재도 본 적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냐면은 2016년 고2 3월에 그대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 왜 빛을 받는 방향으로 기울면서 성장하냐, 그것을 이제 옥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설명했던 지문이 있었죠. 내용이 완전히 같아요. 물론 이번에 출제된 게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 추가돼, 뭐 굴지성, 굴광성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긴 했는데 내용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소재가 익숙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또 요 지문 세트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제가 근거 문단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17번 문제는요, 그래프가 있었던 문제죠. 2, 3문단만 갖고 푸는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요, 마지막 문단 탄리 과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네모가 쳐서 물어봐줬던 문제인데요, 6문단 마지막 문단만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19번 문제가 정답률이 매우 낮았던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굴지성과 굴광성을 이 보기에 나와 있던 예시들하고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그런 문제였죠. 얘는 4문단하고 5문단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풀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에 필요한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지문을 읽으면서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고, 문제가 만약에 물어보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해도 결국에는 제한된 구간 안에서 정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진흙탕 싸움을 벌이셨더라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서라도 정해져 있는 데서 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풀 가능성은 매우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해와 문제풀이 전략 가지고 있다면 수월할 수 있는 지문이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지문은 인문 지문으로서 가장 평이했는데요, 이 평이함을 더해주려고 어휘 문제까지 이 마지막 지문에다가 더했었죠. 이 마지막 지문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풀만했던 지문이다라고 얘기하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선 어려웠던 두 지문 어떤 식으로 풀었어야 효율적으로 풀고 빨리 풀고 이 난이도를 더 쉽게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준비하고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구모까지 약 3달 남아있는 구모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확대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첫 번째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이라고 하는 이 신유형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써놨다시피 요 새롭게 출제되는 두 유형은 문제 유형과 그에 따른 풀이법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정될 여지가 있긴 한데 이 문제 유형에 제가 생각에는 약간의 결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문제 설계가 좀 미흡한 느낌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능에서는 배제될 가능성도 그래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반복 훈련해서 최소한의 시간 17문제를 20분 내로 풀어낼 수 있다면 문학 독서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은 굉장히 넉넉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이 신유형에 대한 숙지와 훈련으로 가능하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형이 바뀌었고 그 유형이 등장하는 순서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순서, 영역별 풀이 순서를 다시 잡으셔야 되고요. 문제수와 지문의 개수가 조정됐기 때문에 이 바뀐 분량에 따른 풀이 시간도 조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특정 시간대를 지날 때 몇 번 문제를 보고 있어야 되는지까지 계획을 짠 채로 들어가 주셔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 쓰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이상 문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문법 이제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신
유치원에서 1년 동안 1학년 때 공부를 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정시 공부를 하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중학교 때 했던 거를 잘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지금 문법의 수준이라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습니다. 본인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단원을 그래도 구모전까지는 끝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법이라고 하는 많진 않지만 분명히 꽤나 부담스러운 이 공부 덩어리 언제 끝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름방학 한 번 남아 있고요. 그리고 2학기 학기 중 두 번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는 겨울방학입니다. 이걸 왜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릴까요? 고3이 돼가지고 개념을 외우는 공부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피동은 주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고, 이런 걸 외우고 앉아있을 마음의 여유가 내년이 되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3월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반드시 끝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험 구성에서 이 화언, 독작 이런 쉬운 문제들의 비중이 많아졌어요. 무려 17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문법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법 공부 채워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의고사 성적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느끼는 부족한 지점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노력을 들였을 때 효과를 더 빨리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이 공부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심리 조절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을 당장 안 틀리는 풀이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오답하시면서 교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 써있지만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은 알면 풀 수 있고 모르면 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분명하게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공략하세요. 화언과 독작 먼저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문학에서는 현대문학부터 손을 대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 이 부분 풀었을 때 잘할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영역이 조금씩 늘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실력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쉬운 부분부터 공략해서 구모 때는 분명히 뭔가가 바뀌었다, 늘었다, 점수도 좋아졌다 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었습니다. 훈련과, 여기 단어가 하나 빠졌네요.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낯선 것은 반복해서, 고난도는 전략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9월 모의고사는 더욱더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어하기 좋은 날의 이용재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